구독, 좋아요. 자, 2부 시작합니다. 강전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재밌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죠. 곽규태 의원과고 이 김성태 회장 간에 주고받은 지금 내가 몇 살이 몇인데 나이가 몇인데 하는 내용도 나오면서 이 연어 술파티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 김성태의 너스레가 떨면서 말하는 것 같은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게 될지 자,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5월 7일 날 연어회 술파티 그건 뭔지는 아시죠? 그 주장되는 내용이. 그 관련된 수사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날 실제로 쌍방울 직원이 그 음료수 페트병에다가 소주를 담아가지고 검찰청 안으로 들고 들어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김성태 증인 그 안에 들어있던 소주를 그렇게 마시고 그랬었나요? 답변. 예. 제가 나이가 몇인데 먹는 거 이제 그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소주를 드셨냐? 연어 먹었다고 이게 일에 무슨 관계인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중 선서획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5월 17일 날 정확히 술 안 먹었고요. 예. 그리고 무슨 커피 먹었네 이렇게 그 교도관들이 저희들 저 수발을 들었다는데 저도 매일매일 조사받으러 가면서 밧줄 꽁꽁 먹기고 수갑차고 가면 거기서 저희 직원들 만나면 무슨 거기에서 애들한테 수발을 받습니까? 전혀 검찰이 물론 자주 가다 보면 검찰 직원들과 친해져서 정이 들다 보면 예를 들어 냉커피 저희 참고인 수사하면 냉커피 몇 잔 먹고 김밥 먹다 한번 걸려가지고 교도관에 엄청 저 사진 건든 적에서 전 창피해서 먹을 것도 안 먹었습니다. 근데 허구한 날 무슨 죄송하지만 의원님 죄송하지만 저 나이가 60인데 거의 먹는 거 이제 좀 그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연어회 술파티 아니랬잖아요. 연어회 술파티 맨날 얘기했다. 김승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김성태 회장의 발언이나 이런 장면을 봤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좀 아까 서영교 의원 표정이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러네. 마지막에. 싶습니다. 예. 네. 이번 국정조사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패한 국정조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시기적으로도 어쨌든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꽤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를 함으로써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상기시키는 그럼으로써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론보다는 견제해야겠다. 폭주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 정부를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국민들께 오히려 각인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기를 넘어서 내용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도 보고 있습니다만 박용철 전 부회장도 이미 나와서 본인이 리호남을 초저녁에 만나서 방에까지 에스코트를 했다는 내용들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따가 영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상웅 전 이사 같은 경우에는 술을 샀다라고 지목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본인이 당시에 힘들어서 샀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다 증인으로 선서하고서 이야기를 한 부분들입니다. 민주당에서 원하는 답들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국정조사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무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마침 쌍방울 전 이사했던 박상웅 이사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저희가 네. 준비를 했는데 국정특위 증인으로 참석을 하기도 했고 당시에 박상웅 전 이사가 소주를 구매한 인물로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그 당사자가 이제 본인이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차에서 소주를 먹으려고 산 것이다 이런 증언도 했는데 채널 A에서 이 증언 끝나고 나서 실제로 취재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자, 그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님께서 처음에 연어 파티, 소주 파티를 7월이라고 하셨고 나중엔 6월 말, 6월 중순, 7월 초 수도 없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날 제가 먹으려고 소주를 법인카드로 사지 않았다면 저한테는 상당히 가슴 아픈 술 반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장 소명에서 얘기했듯이만 절대적으로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기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선 얘기는 국정 특위에서 한 발언이고 뒤에서는 채널A와 인터뷰 내용을 좀 뒤에 부분을 짧게
저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자, 소주를 절대로 반입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장면으로 김성태에 이어서 확인되는 장면이 서영교가 진짜로 푹 숙일 수밖에 없게 됐네요. 그렇죠. 이번에 네. 국정조사는 30일 정도에 좀 조기 종료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네. 입장에서도 특히 이제 부울경 지역에서 좀 여론이 좋지 않다라는 판단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마지막에 보고서 채택하는 거와 함께 위증으로 고발할 사람들을 이제 고발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 위증죄에 대해서 계속 서영교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었던 지난번 그 방용철 부회장. 예. 그럼 위증죄에 대해서 알고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걸 서영교 위원장이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라든지 박상훈 전 이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위증으로 과연 민주당에서 고발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국정조사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게 당시 윤석열 정부에게 부역하기 위해서 정치 검찰들이 줄을 서려고 이렇게 막 조작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 정권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정권이 되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중요 부분에 있어서는 검사장들 인선도 이미 다 끝난 상황이거든요. 네. 본인들 라인으로 민주당 라인으로 검찰에서의 어떤 나름대로의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오히려 이런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에게 더 유리한 이야기, 대통령에게 더 유리한 이야기를 해야 본인이 뭐 공소 취소를 받던 아니면은 뭐 나중에 어떻게 딜을 하던 이런 것들을 도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국정조사에서도 선서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오늘은 이제 박성현 검사 이야기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박성현 검사도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일관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여러모로 보았을 때 지금 민주당이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형태의 보고서를 채택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민주당은 5월에 원래 특검법을 또 발의를 해서 처리하겠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안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지금 팽팽한 상황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국정조사는 흐지부지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민주당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연합수 파티 관련된 문제, 의혹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좀 다뤄봤는데요. 자,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뜻대로 이게 안 되고 의도대로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시비를 거는데 그게 이제 대북 송금의 목적이 뭐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좀 접근하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쌍방울이 주가 부양 또는 주가 조작을 위해서 대북 송금을 했다, 뭐 이런 것으로 계속 김성태 회장을 비롯한 증인들한테 밀어붙이는데 김성태 회장이 그거 아니다. 그래서 무슨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이야기를 하냐. 지금 대북 송금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북한 측의 800만 달러는 사실은 그런 용도가 아니었다. 예전에 했던 법정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는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저는 이번 국정조사에 리오남을 증인으로 불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민주당 측에서는 그래도 연결되는 고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지사의 방북 그리고 스마트폰 비용 등 이런 것들을 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경기도 부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였을 때 부지사였던 이화영 씨가 관련이 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 측에서는 북한과 연결되는 고리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맞아 그 김성애를 보았을 때 이제 그 회장 측에서는 이 사람이 너무 좀 누추하게 하고 나와서 저 사람이 김성애가 맞는가 몰래 사진을 찍어갖고 이화영한테 보냈다라고 하죠. 근데 이화영이 맞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 서로의 휴대폰에도 그대로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화영은 왜 이 자료가 내 핸드폰에 남아있냐 뭐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화영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 얼굴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연락처들도 이미 알고 있는데 리오남 필리핀에서 받는 안 받느냐. 이번에 뭐 국정원장도 나와서 본인들은 없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그 판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만나서
그 사람을 에스코트 했다는 방용철 부회장이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는 지금 민주당 측에서 오히려 북한에다가 뭐 사실 조회를 하든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낫지 내운함 않은가. 보내달라고 그래요? 네, 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 아까 처음에 이화영 씨가 이야기한 지금 김용태 회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도 그 본인이 10,000원짜리 연어덮밥 뭐 만약에 소주를 마셨다고 해도 소주 한 잔에 본인의 도지사를 팔아 넘긴다?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어떤 형태로 회유가 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전혀 입증을 하지 못하고 뭘 먹었냐 가지고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국정조사하는 과정에 그 검찰청 앞에 편의점에 갔는데 편의점 주인이 그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나가달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막 문제 제기하고 검찰 편 아니냐 이런 이야기 했던 것도 뭐 영상으로 다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심 청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화영은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팩트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8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이미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나가고 싶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 연어를 먹었네, 술을 먹었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유당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본인이 재심 신청을 하는데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들어가 있는 이화영보다는 아직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 대통령만을 구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것에 넘어가시지는 않을 것이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김성태 증언으로 확실하게 언어술 파티 문제, 더군다나 박성웅 전 쌍방울 이사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줬네요. 그 장면 살펴봤고요. 자, MBC의 이제 추악한 선거 개입의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추경호 의원이 확정됐죠. 그러자 MBC가 나섰습니다. 지방선거 이제 40일 정도 앞둔 상황인데 MBC 그 장면 띄워놔 주세요. 예, MBC 뉴스데스크 앵커 클로징 멘트가 나왔어요. 마지막에 이제 하는 나름대로는 거기에다가 뭐 힘을 줘서 의미 있는 멘트를 한다고 했겠죠. 그게 이제 이게 선거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내용을 보면 추경호 지금 대구시장 후보로 뽑힌 추경호에 대해서 마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광역시장 후보로 내세우는 게 어떤 의미인지 뭐 이런 걸 묻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방송 멘트를 했습니다. 이거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국정조사를 지금 시기에 하는 것이 민주당이 정무적인 판단이 좀 그릇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MBC도 결국 민주당의 선거를 돕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대구시장 후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국민들께서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아까 국정조사도 이걸 굳이 함으로써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원하는 답들도 지금 나오지 않았잖아요. MBC에서도 본인들은 돕고 싶어서 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 대통령은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 그 판단을 받았는데 대통령이 되니까 그냥 재판들이 중지가 된 거잖아요.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라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온 것도 아니고 각 재판부가 재량으로서 재판을 중지시켜 놓은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뭐 피고인이다라고 표현을 할 거면은 저희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아니라 이재명 피고인이라고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형태의 그 이야기를 공영방송에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고 다시 국민들을 반쪽으로 갈라지게 하는 것인지 굉장히 잘못됐다 생각하고 또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당에선 사법 리스크 있는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장 선거 나가면서 검찰에서 바로 후보 결정된 다음 날에 사법 리스크 털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아해하시는 거는 아니 이 까르띠에 시계를 지인이 수리를 맡겼다는데 그리고 그
책도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한 권이 2만 원이란 말이에요. 2만 원짜리 책을 500권을 사서 윤영호 본부장 사무실의 앞에 노끈으로 쌓여 있다는 거. 1,000만 원어치 그러니까 쓰레기를 사온 거잖아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부산시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그리고 통일교에서는 한일 해저터널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은 의혹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털어준 것이 아닌가. 이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경남도지사 그 단수공천 받은 김경수 지사도 사면복권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선거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거고 이번에 뭐 연수에서 너무 많아서 지금 하나씩 얘기하는 것도 그런데 예. 시간이 좀 걸리는데 연수에 공천받은 송영길 전 대표도 항소심이 무죄인데 돈봉투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이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1심은 유죄였어요. 그럼 대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그냥 확정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출마를 한 거거든요. 뭐 이번에 하남의 이광재 그 전 지사도 공천을 받았는데 이광재 지사도 그분이 이제 김용 씨랑 굉장히 똑같은 상황이에요. 김용 부원장도 전 부원장도 본인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무죄니까 나는 무죄 나올 거니까 일단 공천해 달라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광재 전 지사가 2009년에 본인 강원도지사 이제 선거 막 뛸 때 1심에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었거든요. 그 박연차 회장한테 돈 받았다는 혐의였었죠. 자기는 무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당선이 됐습니다. 2010년 6월에 본인이 당선이 되니까 나 무죄니까 빨리 재판 털고 싶다라고 재판 빨리 진행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다음에 1월에 대법원에서까지 확정 판결이 나와버린 거죠. 치사직을 반년 만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이랑 굉장히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게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공천 안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정원우 구청장도 이번에 서울시장 나오는데 과거에 경찰 폭행 이런 전과들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을 돕고 싶은 MBC의 마음은 알겠는데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드릴수록 민주당에게 불리해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발언할 때 사법 리스크 이야기들은 좀 자제하는 듯한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앞서 나가면서 오히려 선거를 망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나온 김에 그러면 추경호 의원 또는 추경호 후보에 대해서 그 내란 혐의에 관해서 한번 좀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추경호 후보가 마치 내란 혐의자로 지금 언론의 MBC의 언론 공작이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 작년 내란 특검에서도 무리하게 사실은 추경호 의원을 수사를 좀 했지 않습니까? 국회 개헌 해제, 네. 표결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을 한 바가 그렇죠. 있죠. 그리고 결국은 그런데 내란 특검도 혐의가 없다.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실상 종결된 사건 아닙니까? 지금 기소는 되어 있죠. 기소는 돼 있어요?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만 네. 영장은 기각이 되었던 네. 거예요. 그리고 영장 청구할 거라는 거 그리고 영장의 결과와 관계없이 기소가 될 거라는 것은 뭐 특검이라는 게 결국에는 타겟을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추경호 의원이 그때 영장이 기각이 된 다음에 뭐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이전에는 저희 국민의힘이 내란 부역, 내란 동조 세력 뭐 이런 형태로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프레임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행적이 모호하다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뭐 영장 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영장이 기각이 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민주당도 굉장히 머쓱해진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이 이야기들이 민주당에서 계속 나왔었거든요. 영장 기각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당시에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나왔지만 특검에서는 뭐 기소 수순으로 가는 것이다 예상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떠올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추경호 의원이 그때 영장이 발부가 되었다면은 본인도 출마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도 이미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이거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상황들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떨어뜨려 놓은 상황인데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것인데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거는 오히려 지금 대구에서 이진수 위원장도 이제 본인이 후보 결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돕겠다라고 후보 결정 전날에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결국 항고가 기각이 되면서 본인도 출마 의지를 꺾었습니다. 저희가 단일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가 돼서 결국에는 대구를 지켜내야 된다는 생각들이 국민들 그리고 대구 시민들이 강해지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희의 정통성에 대해서 흠집을 내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데 MBC 이제 방송에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가 좀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보이는데 이 추악한 MBC의 보도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처음에는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MBC의 취재를 거부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아직은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그리고 뭐 어떠한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언론이라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MBC가 그동안에 그 기억나세요? 뭐 미세먼지 숫자 파란색 1 나왔었던 네, 그런 것들도 있는 만큼 MBC 측에서는 특히 공중파 방송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영향력이 상당한 것도 사실이고 쉽지는 않은 부분이 될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인들도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민주당에게 좋을 것이 없다는 것 스스로도 깨닫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저 김관영 전북지사 문제도 같이 터지면서 이게 지금 대비되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금 내일 이 2차 특검의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된다는 게 알려졌잖아요. 내란 그것도 동조 혐의 뭐 전북도청에 폐쇄 조치를 취했다 뭐 그런 내용으로 내란 동조 혐의로 지금 소환 예정인데 그간에 사실은 내란 동조 혐의와 관련해서 무슨 윤석열 정부의 주요한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나 국회에 있었던 사람이나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이 상당수가 내란 동조 혐의로 사실은 그렇죠. 수사를 받거나 기소가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내란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몰았어요. 그러면 역으로 그것에 지금 비유한다면 이 김관영 내란 혐의 자체, 동조 혐의 자체가 특검에서 피의자로 소환되는 것이 결국은 민주당이 내란 정당으로 지금 등극하는 상황까지도 예견할 수 있겠네요. 민주당 출신의 당시의 광역지자체장들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 이제 수사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참 시기적으로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나름대로 매끄럽게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전북도지사 경선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예, 김관영 지사는 컷오프가 되어버렸었고 그 청년들한테 대리비 같은 것들을 줬던 게 돈봉투 살포 의혹이 커지면서 컷오프가 되었고 그리고 안호영 의원은 단식했었잖아요. 그렇죠. 단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송원석 원내대표도 가서 위로의 말을 전달을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오지도 않으면서 이거 명청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결국에는 결정이 된 이원택 후보도 식사비 대납 의혹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납을 해줬던 지역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시켜주지 않으면서도 전북도지사 후보는 일단 본인이 막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은 바로 그냥 공천을 줘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김관영 현 지사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우리 사람 아니다. 지금 뭐 손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시기적으로 공천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사건에 MBC 관련된 좀 추악한 선거 개입 형태의 장면을 한번 좀 살펴봤고요. 이제는 백혜룡 경정 감찰에 착수한 장면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관 마약 수사 의혹
외압 의혹을 제기했더니 백혜룡 경정 경찰이 감찰에 착수를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감찰수사계가 28일부터 어제죠. 어제부터 이제 서울 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던 백혜룡 팀 소속의 수사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백혜룡도 이제 나중에 부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차원에서 봐야 됩니까? 이게 이문정과 백혜룡의 싸움처럼 번지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동부지검에서 이문정 지검장을 중심으로 해서 팀이 꾸려져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백혜룡 경정을 그 팀을 꾸려고 넣어버린 거잖아요. 네네. 사실은 수사에 개입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 기존에 있었던 수사팀과 백혜룡 수사팀이 또 갈등을 빚으면서 재밌었던 거는 라꾸라꾸 침대를 샀다. 이 예, 이야기를 이문정 검사장이 국회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라꾸라꾸 침대를 산 걸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진짜 국민들로 하여금 실소를 금치 못하게 했었던 에피소드도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백혜룡 경정이 당시에 검찰 수사팀이랑 사이가 안 좋으면서 본인들이 수사 기록 한 5,400쪽 정도를 무단 반출했다. 그리고 뭐 피의자 실명 이런 게 담긴 자료들을 언론으로 넘겼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부 감찰을 받고 있는데 백혜룡 경정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검찰이 종결을 모의를 했고 이것은 기획된 종결이었다. 이 수사에 대해서 종결했던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이제 그 감찰을 동원을 해서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했었던 그 세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일관된 입장들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근데 검찰에서는 이미 2월에 이거는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은 낸 거거든요. 여기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는 대통령이 백혜룡 경정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그 팀으로 넘겼던 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자, 백혜룡 경정과 그 이제 관련자 수사팀 중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이제 물어야 될 텐데 감찰 문제도 있을 거고 혹시나 사법적인 문제까지 있을지 이제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긴 할 텐데 문제는 이 사건이 커진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에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백혜룡 경정을 팀에 넣은 거고 조금 아까 사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시니까 그 예. 지목됐었던 세관 직원들 이런 사람들은 백혜룡 경정을 상대로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거 위반으로 고발까지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는 보입니다. 대통령의 문제는 본인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개입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 이제 그건 이제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고요. 정무적으로도 백혜룡 경정이 계속적으로 검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내부적인 분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네. 대통령이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넣었던 사람이니까 본인이 이 사건이 끝났을 때 저 사람 문제 제기하는 것도 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백혜룡 경정이 그때 주장했었던 내용들 심지어 뭐 마약 그 밀매를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 뭐 어떤 비자금을 조성한다 이런 이야기도 백혜룡 경정 측에서는 뭐 근거는 없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인가라도 나오면 대통령이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 민주당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백경정에게 힘을 실어줬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국민들께서는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본인의 수사팀 그것도 결국에는 완전히 친민주당 성향인 이문정 수사팀에서 이것을 그런 것은 실제로 사실 무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백혜룡 경정의 확증 편향적인 성향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대통령이 좀 결자 해지하는 입장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백혜룡 감찰뿐만 아니라 이재명이 좀 책임을 공개적으로 적어도 유감을 표하거나 잘못했다. 내가 특정 사건에 개입하거나 무리하게 세관 무슨 마약 세관에 유압이 있었다는 식으로 해서 하려고 했던 것에는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죠. 본인이 사흘을 4일로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막 그런 것들에 지금 치중하거나 무슨 소풍이나 수학여행 이야기하면서 이상한 버릇을 할 게 아니에요. 본인이 저질른 엎은 그 밥그릇이나 수습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것부터 해야죠. 이재명 경찰이고. 자, 장면을 한번 삼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조금 소개는 해드렸는데 이걸 어떤 차원에서 봐야 될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미지 사진은 좀 삼성전자 관련된 또는 삼성바이오 관련된 투쟁하는 장면들을 한번 사진으로 띄워놔 주세요. 예. 지금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데 삼성전자 소기업 노조는 5월 21일부터 예정하고 있죠. 삼성바이오는 5월 1일부터 파업. 이미 어제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했고 5월 1일부터 지금 파업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두 노조위원장 지금 해외로 나가서 룰랄라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데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너무 한가하죠. 한가하네요. 네. 진짜. 저는 이건 국민들을 볼모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은 사기업이지만 지금 삼성이 벌어들이는 돈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뭐 코스피도 오르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세수도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 물론 네. 그런 부분은 대통령은 이번에 또 소비 쿠폰으로 뭐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반도체 부분의 만약에 이 생산 라인이 중단이 되었을 때는 이게 1분 1초라도 멈췄을 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삼성전자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가처분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5월 21일부터 18일 동안 그러니까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23일에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평택에서 결의대회를 할 때 한 4만 명 정도가 참석을 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노조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본인들이 파업을 하면은 회사에 한 30조 원 정도 손해를 입힐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이 되는 영업이익 한 45조 중에서 15%를 본인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삼성이 작년에 R&D 예산에 쓴 돈이 37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기술을 개발을 해야 다시 수익이 나오고 이런 구조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 노조 결의대회 할 때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그 앞에서 집회를 갖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노조의 모습이 너무 본인들의 이익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이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게 노조위원장이 초기업 노조 최모 위원장이 태국에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의대회까지 했고 이제 5월 21일부터 파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사측과 노측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해외에 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이야기하셨던 삼성바이오도 5월 1일부터 5일간 파업을 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박모 위원장이 노조위원장이 이분도 해외에 나가 있어요. 나가서 5월 1일부터 파업이니까 그 전날 30일 날 들어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미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 회사에도 이야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노조위원장들이 해외에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삼성의 파업은 전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국민들 여론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댓글을 좀 몇 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꽁지님이 삼전 노조가 이번 영업이익에 보탠 게 뭔데 하고 비판성 의문을 좀 제기를 해주셨고요. 세실리아 님이 노조위원장은 대통급이네 특혜 누리며 원장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조위원장의 이런 휴가 관련해서 직격을 해주셨네요. 헤이룬 님은 민노총은 한국을 좀먹는 기생충 이건 노조라고 볼 수 없는 정치단체 폭력성 단체 뭐 이런 기생충 단체 뭐 이런 것까지 등장을 했네요. 지금 자, 삼성전자 노조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거죠. 파업에 참여 안 하고 그리고 사측에 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직원들을 자기네가 노조가 나름대로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라고 밝혔었거든요. 그러면서 해고라든지 전보 배치 이런 것들이 노조와 회사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블랙리스트에 들어간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법상으로
등으로도 불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난 23일 결의대회 때는 결의 현장에 가지 않는 직원들이 대거 휴가를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계속되면서 국민들께서 삼성전자 노조를 바라보는 눈빛이 지금 곱지 않으신 게 사실이거든요.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은 수익을 올려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수익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 가져가야겠다. R&D 예산, 1년치 R&D 예산보다도 더 많이 가져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협상을 이어나가야 하는 노조위원장이 동남아 여행을 가고 있다. 이거는 좀 노조의 어떠한 정당성에도 많이 흔들리는, 여론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예.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마침 두 노조위원장이 휴가를 떠나는 필리핀에 가고 어쨌든 뭐 동남아시아 가서 한참 놀고 온다고 합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파업이 코앞인데 그런 장면, 참 무서운 장면을 보는데 이게 웃고 넘어가지 못할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삼성 노조 그리고 삼성 바이오 노조의 현 실태가 어떤지를 그대로 적나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계진 교육부 장관 관련된 거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최계진 교육부 장관, 사진 한번 좀 먼저 볼까요? 제일 왼쪽에 최계진 교육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중앙에는 이제 세종시장 후보가 있고요. 조상호 오른쪽에는 세종시 교육감 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계진이 어디에 찾아갔느냐? 세종교육감 예비 후보의 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면서 응원하는 그런 장면이 확인이 됐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장면이네요. 어떤 차원에서 이 문제를 평가해야 합니까?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요. 찾아간 바로 전날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무위원들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개입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지금 최규진 교육부 장관이 임전수 세종시 교육감 후보의 선거 캠프 개소식에 간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은 원래 알던 사이예요. 최규진 교육부 장관이 원래 세종시 교육감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교육감일 때 교육국장을 했었던 임전수 후보는 그러니까 전교조 지부장도 같이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조 라인으로서 이분이 세종시 교육감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가니까 다시 교육감 선거에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교육부 장관이 왔다. 이 이야기도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이거 사진 보세요. 가운데 있는 조상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예요. 지금 팔 위에 여기 민주당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정당 후보자 같은 거 없게 하고 후보자도 정당을 못 갖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전수 교육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란 글씨는 없는데 옷 색깔 똑같지 않습니까? 저런 형태로 보여주고 그리고 현직 민주당 정권의 교육부 장관이 저 자리에 가서 힘을 실어준 거죠. 그 이전에도 뭐 SNS에 좋아요 이런 거를 눌러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직접 찾아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좀 고발도 당할 만한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적인 처리는 나중에 문제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야기한 바로 다음 날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비서실장 입장에서도 강하게 경고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법적인 문제는 선거법 관련한 위반 사항의 문제가 제기될 거다. 자, 강훈식 비서실장이 마침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청와대가 어떤 조치를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사건을 보는 집권 세력의 사실은 속내나 공개적인 어떤 평가가 되겠네요. 이재명이든 강훈식이든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거에 내각의 주요 관계자가 특히 그것도 교육감 선거에는 더군다나 특정 정당 지원을 지지를 못하게 되는데 그런 데 가서
지지를 했다? 선거에? 그러면 이건 교육 공무원 또는 고위직 인사로서 일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냐 아니면 뭉개고 가느냐. 그에 따라서 뭐 선거운동 해도 된다. 많은 걸 하는 방치하느냐 아니면 엄격한 내부 규칙을 원칙을 지키느냐 법을 존중하느냐 그런 장면을 또 볼 수 있겠네요. 예, 2부에 우리 강전혜 변호사님 모시고 김성태, 박상웅 쌍방울 관계자의 증언, 삼성 두 노조위원장의 해외 휴가, MBC의 추악한 선거 개입, 세관 마약 사건, 의혹 사건을 제기했던 백혜룡 경정 문제, 그리고 지금 막 했던 이 교육감 문제까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예, 2부 강전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바꿔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다 똑같은데 아무 데서나 바꿔. 인터넷 아무 데서나 바꾸지 마. 제대로 찾아봤어야지. 어디서 바꿔야 되는데? 비교원이 답이었어. 인터넷을 바꾸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인터넷 업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교원이라는 업체입니다. 현금 혜택은 올리고 인터넷 요금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으로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사용하시던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해도 3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문제 관련해서 이 업체 8억 이상의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어 믿을 수 있고요. 23년간 보안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또 본인 가입 후에 지인도 가입하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제공한다고 하네요. 화면에 보이시죠? 1670-2571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 후 문의 남겨주시면 전화드린다고 합니다. 팁 드립니다. 연락하실 때 펜앤마이크 TV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예, 바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준호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호입니다. 예. 하정우 문제는 뭐 한번 털고 가야죠. 본인이 손을 털었으니까 예. 그 뭐 절였는지 뭐 아니면 오물이라고 느껴서 그랬는지 아예 저런 정도의 장갑 끼고 있으면 나한테 손에 많이 묻어서 어쨌든 털었으니까 우리가 털고 가야 되겠죠. 하정우 털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새롭게 이제 추가된 장면까지 포함해서 손털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로는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만 주로 한 커트만 영상에 많이 돌았는데 자 새롭게 확인된 영상까지 해서 그 손털기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상당히 손털기 시장 상인들하고는 악수를 하기만 어김없이 지금 손털기를 하는 건가요? 보이는 장면마다 저렇게 손을 열심히 터는 장면 어떤 차원에서 평가하세요? 일단 사람 차별하는 느낌? 이건 저 개인뿐만 아니라 저 영상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본인 선출직으로 저 사람들 손에 의해서 투표장에 가서 자기 이름 옆에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 귀하고 소중한 손을 악수를 하면서 오히려 더 정성껏 자기가 이제 원하는 거, 희망하는 거 이런 것을 담아서 전해주지는 못할 망정 손을 탈탈 터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참 면전에서 저렇게 한다는 건 참 민망한 일이다. 그리고 마음속에 사람들에 대한 계층이 있는 것 같아요. 상, 중, 하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본인이 지금 부산에서 사상구 그러니까 저 북구가 아닙니다. 사상구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 약 30년 정도 살다가 이제 거꾸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본인이 서울에 가서 어떻게 했죠? 서울대학교 가고 대기업에 가서 경력사타가 임원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가서 수석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좋은 장소에서 좋은 음식만 먹으면서 그 세계에서 살다가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장소는 무슨 깨끗한 백화점에 있는 상가 매대도 아니고요. 또 무슨 대형마트,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그런 깔끔한 이제 마트가 아닌 저런 재래시장에 오는 전통시장에 오는 이런 모습이 본인도 굉장히 어색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온실 속 화초로 자랐는데 이렇게 거리에 야생화들과 함께 어울리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이 나왔다. 손을 탈탈 터는 본능이 나왔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네. 정치인으로서 기본 소양이 안 돼 있다. 이제 선출직이라는 것은 뭡니까? 저 이제 상인과 이제 시민들에 의해서 선택받은 그런 사람도 아닙니까?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민이 곧 주인이고 본인은 지게꾼이거나 심부름꾼이거나 이런 위치가 되는 건데 그걸 지금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래도 선민의식이라든가 또는 깨끗하고 깔끔한 그런 세계에 살다가 내려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차별하는 저런 행동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도련님이군요, 도련님. 그렇죠. 도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도련님을 나쁘게 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자랐냐, 온실화초 속에서 자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렇게 살다가 재래식 저 전통시장에 가니까 구포시장은 또 크죠. 가다 보니까 저런 행동이 나왔다. 아유 더러워, 이런 거였나요? 하여간 그 장면은 본인이 이제 해명하는 것도 살펴봐야겠죠. 자, 손떨기 영상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죠. 뭐 일부 이제 매체들, 주류 매체들에서는 저걸 좀 옹호해 보려고 뭐 하고 있긴 한데, 손을 그냥 이렇게 만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일부 방송, 제2로 시작하는 방송도 있긴 하던데, 자, 하정우가 해명을 한다고 해명을 했어요.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 수백 수천 명과 처음으로 악수를 해서 그래서 손이 저렸다. 무의식 중에 손을 쳤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저런 정도 하면 손을 실제 저린 일이 벌어지는 건지 하는 문제가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안 그러면 저는 아침에 할 때 약골이다, 병원 가야 된다, 정형외과부터 가야 된다 이제 그랬고, 또 하나는 수천 명과 악수하고 그래 손이 저려서 손을 털었다. 수천 명과 실제 악수를 했는지도 사실관계 팩트 체크가 뭐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 하정우의 해명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민주당에는요, 그 공천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전과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거짓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는 거짓말 케이스에 좀 속한다고 보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거짓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위증도 아니고 위증 교사로 기소가 돼가지고 수사를 받았었지요. 재판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민서 총리 같은 것도 인사청문회 때 어땠었습니까? 들어온 수익은 없는데 지출이 6억이 나는 거, 이거 된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는 본인이 처음에는 뭐라고 했느냐, 배추농사 수익이라고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또 그 말을 바꿔가지고 장모가 지원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그냥 입증하라니까 증여세 낸 증거자료를 내겠다 했는데 그것도 안 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거짓말을 해왔었는데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인물이 하정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곧 뒤에 나오겠지만 그날 실제로 수천 명과 악수를 했느냐 아니냐 우리가 따져봤지 않습니까? 따져보니까 아니라는 게 지금 펜앤마이크 단독으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정우 수석이 기본적으로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할 정직성, 이게 갖춰지지 않은 거짓말적인 논란을 스스로 키워서 피노키오 하정우가 부산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수천 명과 악수를 해서 실제 이동 경로를 계산해보고 제가 구포역부터 추정해서 지금까지 나온 영상을 쭉 봤더니 네. 많이 쳐주면 한 200~300명? 뭐 이제 JTBC에서는 쭉 해가지고 자기들이 구포역부터 했는데 뭐 최대 한 1000명까지 봐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JTBC니까 많이 봐줘서 한 2배 정도는 튀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수천 명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게. 네, 그렇죠. 예, 과정에 구포역이나 지하철 안에서 그 장면도 제가 보고, 여기에 이동하는 거리라든가 지금 1번 장터국밥 보이죠? 네. 저기 123 몰도 있고 그런데 거리가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지도. 저기 출발점이 구포시장이고 이동을 해서 동그라미 첫 번째 동굴대가 아까 얘기했던 하정우가 첫 번째 그 상인 할머니 상인 분하고 악수하는 그 곳인데 1번 장터국밥집이라고 하는 데인데 약 120m 정도 거리. 뭐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120m. 근데 상인들하고 양쪽에 상가들하고 지도 그냥 놔두세요. 예. 양가 상가들이 있으니까 상가들이 몇 개 있어야 한 10개가 조금 정도 돼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구간에 하고, 두 번째 오는 데가 이제 123몰인데 그 도착지라고 하는 데가 거기도 한
출발지에서 오면 200m가 조금 안 되더라고. 근데 수천 명의 시민들, 그 시민들 한번 그거 보여주겠습니까? 아니야, 요거 말고요. 뒤에 보면,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저게 쭉 있죠. 사람들이 한 4, 5명밖에 없어요. 네, 많지가 않죠. 네, 시장에 장 보러 온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건데 네. 어디서 수천 명을 만났다는 것인지 그것도 사실은 이제 팩트 체크를 저희가 일부 해서 지금 공개를 한 건데 그렇죠. 네. 이 부분은 하정우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요, 네. 하정우 수석이 북구에 구포의 시장 입구에 도착한 게 네. 5시 22분경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 영상 찍힌 곳 있지 않습니까? 영상 찍힌 곳이 이제 구포시장 입구에서 시작해가지고 1번 장터국밥 그리고 1, 2, 3몰로 이동하는데 이게 약 27분입니다. 그러니까 27분이요? 27분. 그러니까 22분에 도착해서 저 영상에 찍힌 1, 2, 3몰까지 가는 데가 총 5분은 걸려서 27분에 딱 영상에 찍힌 게 나온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총 이동 시간이 5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5분 동안 수천 명 만나는 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가능하려 그러면요. 자기가 무슨 BTS나 이 정도 되면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이 살 풍경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게 딱 영상에 증거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기서 수천 명이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참 의문이다 싶고요. 저도 선거에 출마를 해봤거든요. 저도 시장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악수를 하면요. 자기가 악수를 청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리끼기도 하고요. 또 받아준 사람이 있으면 이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절반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많이 쳐봤자 한 50명에서 100명 사이 될까 말까다. 이게 더 정직한 수가 될 것입니다. 모 방송에서 1000명까지 넉넉하게 봐주던데 그거는 저 영상에 대한 제대로 분석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저 5분 동안에 1000명이나 악수한 건 물리적으로 아예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다. 또 하나의 거짓말이 들통이 났다. 이거에 대한 해명이 꼭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행동으로 한번 좀 제가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손이 저리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손이 막 저리면 저는 사실 이렇게 주물러 주는데 그렇죠. 이건 뭐죠? 이게 손이 저리면 이렇게 행동합니까? 저릴 때는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네. 저리는 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저리면 주물러 갑니다. 이렇게. 저도 악수를 하면서 많이 하니까 조금 이제 어떤 남자분들은 왜 세게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딱 오므리면서 아파요. 여기가 그 염증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는 손끝만 이렇게 잡는 이런 식으로 악수를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왜 내가 손끝으로 악수하는지. 여기를 잡으면은 압력이 가해져서 여기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을 저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저기 하정우 수석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5분 동안 걸어오면서 악수를 해봤자 몇 명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렇게 손을 탈탈 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본인이 생각하는 별로 악수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억지로 악수했을 때의 그 본능적인 반응이 몸으로 나온 것밖에 그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손이 저리면 주무르거나 사실은 손목이 하면 이렇게 털죠. 이렇게 터는 건 있지만 이렇게 하는 하여간 행동이 여러 가지 행동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제 반응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박민식 전 장관과 한동훈 씨가 이거에 관해서 이제 비판하는 입장을 냈어요. 자, 그 장면도 어떤 의미 서로 비판을 하더라도 어떤 각도, 어떤 시점, 어떤 정서, 감정을 가지고 비판하느냐가 중요한데 한번 그거 띄워주시겠어요? 먼저 박민식 장관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구포시장 어머니들의 손은 닦아낼 오물이 아니라 우리를 키워준 훈장이다 라고 하면서 이 하정우의 그런 손떨기 행동을 비판했어요. 근데 한동훈은 한번 보십시오. 한동훈 씨는 북구 시민들을 무시해도 대세에 지장 없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가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래서 저게 뭐가이지? 저는 딱 느낀 게 이거였어요. 이 구포시장의 상인들, 주민들의 마음을 바로 느끼는 사람이 누구고 정치적인 공학 차원에서만 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가 이런 걸 저는 사실 저 발언을 느꼈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 단어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박민식 후보는 저 말에서 방점이 어디 있는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한동훈 후보는 저 말에서 뭘 느끼느냐? 계산에 있다. 계산. 사람과 계산 이렇게 딱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민식 후보는요. 구포시장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박민식 후보가 어릴 적에 아버님 돌아왔죠.
예.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박민식의 어머님이 6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냐면 구포시장에 와서 장사를 했어요. 어떤 장사였느냐? 박민식 의원의 모친이 실제로 농작물을 만들고 농작물 키워서 거둬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포시장에 나와서 장사를 오랫동안 하면서 6남매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구포시장에서 박민식 의원의 모친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별명 됐어요. 월남댁이라고 월남댁. 그러니까 남편이 월남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월남댁인데 월남댁도 이제 무슨 새침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나 뒤에 댁이가 붙어가지고 월남댁이 이렇게 해서 박민식 의원의 모친을 구포시장에 전부 다 알아요. 그래서 박민식 의원이 처음에 이제 선거에 나갔을 때 구포에서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은 월남댁이 넷째가 선거에 나왔다라고 하면서 구포시장 전체 야 그러면 우리 월남댁이 도와줘야지라고 하면서 박민식 의원한테 투표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박민식 의원은 아는 거예요. 구포시장에서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고 구포시장에 있는 상인들 전부 다 그 험한 일을 하면서 자식들 키워냈던 위대한 어머니들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의 방점을 두는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한동훈 후보는 지금 뭡니까? 저 동네에 인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그리고 본인이 어디 살고 왔습니까? 타워 팰리스 그 유명한 타워 팰리스 살다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포초등학교 체육대회 가서 무슨 말 듣습니까? 이거 너 밥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 타워 팰리스 살다 여기 뭐 내려왔노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정치 구조만 보는 거예요. 자기와 박민식과 하정우 이 3자 구도 보면서 계산 주판기 두드려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이제 그런 멘트밖에 나오지 않는 거다. 과연 북구 주민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정말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인가? 저 말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보입니다. 예. 자, 한동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동훈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죠. 어제 뉴데일리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뉴데일리의 어떤 단독 보도니까 그 뉴데일리 기사를 한번 보시죠. 직접 뉴데일리가 이걸 취재를 한 거니까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목이 선관위는 어디 선관위냐면 부산 북구 선관위입니다. 부산 북구 선관위에서 구포 휩쓰는 한동훈 팬클럽의 경고, 사조직 계획적 활동은 법 위반이다. 뭐 내용 보면 알겠지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씨 저 팬클럽 이두은이 지금 저 부산 북구에 뭐 사무실 같은 건 뭘 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지금 저렇게 사조직 활동, 저렇게 선거운동원도 아닌데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경고 차원을 일단 보냈다고 해요. 내용의 공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귀단체에서 장보기 활동이란 명목으로 이루어진 활동은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사실상 불법 이런 걸 경고한 걸로 보이는데 어떤 차원에서 설명을 가능할까요? 이제 부산 선관위가 저 경고장을 위드훈이라는 카페에 보냈다고 합니다. 네. 위드훈이가 이제 한동훈 후보의 팬클럽 이제 모임이죠. 거기에 보냈는데 거기서 하는 활동들이 법을 어긋난 행동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가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이제 보는 게 뭐냐면은 주의가 아니라 경고로 바로 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경묘하면요 주의를 몇 번 줍니다. 근데 사안이 엄중하면은 주의를 생략하고 바로 경고를 합니다. 이 경고가 2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 위드훈이 팬클럽에 대한 압수수색도 갈 수가 있습니다. 경찰에 고발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러면 팬클럽 속에서 누가 이거를 주모했느냐 그리고 이게 한동훈 후보에게 보고가 됐느냐 또는 한동훈 후보가 이를 지시했느냐까지도 갈 수 있는 아주 엄중한 사안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한동훈 후보가 사조직을 동원해 가지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거다. 굉장히 조직적인 불법적인 조직을 가동시켰다.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된 게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냐?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되는 거냐? 계속 꼬리에 물고 사건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인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또 저렇게 하게 되면 저걸 용인할 경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조직도 모두 다 자기들이 갖고 싶을 거예요.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라 그러면. 그러겠죠. 그러면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럼 사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냐? 돈 있는 사람. 또는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밖에
운영을 못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선거가 혼탁해지겠죠. 돈 많은 사람만 선거에 나오게 되고 힘이 있는 사람, 빽이 있는 사람만 선거에 나와서 사조직을 가동하게 되는 거니까 이건 선거가 혼탁해지고 여기서 금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바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날리는 게 아니겠느냐. 저거 지금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은 아마 선관위에서 경찰 고발해서 압수수색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 한동훈의 팬클럽 이두은이의 선거운동 관련해서 특정 사진이나 캐리커처 뭐 배부를 한다든가 특정 장소를 임차해서 선거운동 거점으로 활용한다든가 금품 또는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에 6개 항목에 대해서 주의를 줬다고 그래요. 6가지 주의를 줬다고 그러는데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팬클럽 활동 중에 이 상인 블랙리스트를 만들기도 했다. 뭐 이런 주장도 있네요. 그렇죠. 지금 이게 블랙리스트라는 얘기가 도는 게 뭐냐면 이게 캡처된 게 좀 돌더라고 인터넷에서 뭐냐면은 그래요? 그 이제 사조직으로 동원된 그 사람들께 모여 있는 단톡방 같은데 거기서 구포시장에 있는 상점 그리고 상가 이름 이런 것도 쭉 나열해 가지고 여기는 가서 물건 팔아줘라. 여기는 팔아주지 마라. 여기는 한동훈 앞에서만 반가운 척하고 뒤돌아서면 욕한다. 뒤통수 치는 매장이다라고 하면서 물건 사야 할 곳, 물건 사지 말아야 할 곳 이렇게 성분을 분석한 거예요. 마치 옛날에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연예계, 문화계 인사들 리스트를 만들어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동훈 팬클럽에서 한동훈을 좋아하면 물건을 팔아주고 한동훈을 좋아하지 않으면 물건을 사주지 말고 패싱해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상인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억지로 그러면 한동훈 반갑습니다. 좋아요. 저 한동훈 나중에 지원합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매출이 올라가는 거니까. 자, 그게 과연 공정한 선거운동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즉 이것은 뭐냐면은 기부 행위를 하는 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부를 해가지고 유권자에게 어떤 이익을 주면서 대신 뭐를 가져가는 거죠? 표를 가져가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매우 위험한 행동인 거고 블랙리스트 저게 지금 또 아마 리스트가 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저 사람은 나중에 선관위에서 고발당하면요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저 블랙리스트 만들 때 한동훈 본인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저게 중요한 겁니다. 저 블랙 한번 좀 따져보죠. 네네네. 그러니까 한동훈 팬클럽에 이제 관련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경고면 그 더군다나 이제 소속 멤버들이 부산 북구의 주민들이 아니고 대부분은 이제 외지에서 온 뭐 서울이든 경기도든 이렇게 온 사람들로 그간에는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내려와서 활동을 한다는 건 한동훈도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죠. 구체적 활동도 상당히 도와주는 사람들이 일부 뭐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고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고 뭐 선거 캠프에 있는 주요 관계자가 보고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한동훈이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본인이 이제 사실 법조인이면 선거법 기본 선거법 정도는 알 텐데 저거 알면서도 그러면 저런 상황까지 왔다면 방치를 했거나 아니면 그래 잘해봐라 하거나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 사실 배째라는 식으로 한번 걸릴 때까지 놔줘봐 그냥 막무가내이거나 뭐 이럴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돼요?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모르지 않았을 거다. 저는 100% 자신을 하고요. 저건 분명히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거 하다가 걸리면 그때부터 좀 활동을 좀 줄이라라고 하면서 일단 걸리기 전까지는 본인 한 표라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걸 장려하거나 또는 알고도 모른 척하거나 묵시적으로 방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 사조직이 와서 물건 팔아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물건 팔아주고 그냥 가겠습니까? 노노노. 물건 팔면서 우리 한동훈 후보 잘 부탁합니다. 이런 말 안 했을까요? 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왔기 때문에 말투가 아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잘 부탁합니다. 한동훈 화이팅.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건을 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왔다 가면 결과 보고서 안 만들까요? 사조직도 서로 경쟁을 할 겁니다. A그룹, B그룹, C그룹이 있는데 어느 회장님이 이끄는 A그룹이 가장 적극적으로 많이 돌아다녔다, 많이 샀다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몇 명이 어느 매장에서 얼마치 샀다라는 것까지 아마 기록을 남겨서 살짝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보고서가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받고 잘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 이건 사실상 한동훈의 지위에 의해서 사조직이 가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상인들이 가면서 자기들이 상인들과 반응을 보면서 저 사람은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우리가 포섭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상인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동그라미, 세모, X 이런 식으로 표시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한동훈 후보에게 주고 동그라미하고 세모에 적극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다가가서 자주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 목적이 아니라면 사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한동훈 후보의 개입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뭐 배째라는 식이 아닌다면 한동훈 팬클럽이 저렇게 부정 선거 운동까지 선거 부정까지 한 불법 선거까지 하는 것은 용납될 수는 없는 거죠. 본인도 이제 그 사실은 알고는 있을 테니까 한번 그 후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지 아니면 그걸 수습할지 한번 상황을 지켜보겠네요. 자, 국정투기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작기소 국정투기가 어제 30일부로 해서 사실상 이제 결과보고서 채택하면서 사실상 마무리 활동을 이제 종료하는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과보고서 채택하는 것도 여러 가지 내용도 이제 살펴보니까 문제가 있던데 그 전에 지금 공개적으로 알려진 게 어제는 얼핏 보니까 22명이었는데 오늘 새롭게 확인해 보니까 이 투기에서 출석했던 증인 중에 31명을 고발했다. 유증 혐의로 고발했다. 뭐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뭐 박상용 검사를 시작으로 해서 김성태, 방용철, 뭐 쌍방울 관계자들, 회장, 전 부회장 이런 사람들이 유증 혐의로 고발됐던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아 정말 참 황당하다고 밖에 볼 수 없고요. 연어 술 파티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이화연 전 부지사 간의 진술이 갈립니다. 그 갈리는 게 재판 때도 갈렸었고요. 여기 국정조사 여기 나와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방북 비용이냐 주가 조작이냐 여기에 대한 진술도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과 그다음에 국정원의 보고서 이것도 엇갈립니다. 이것도 새로운 게 없어요. 이것도 재판장에서 똑같이 엇갈린 진술이 나왔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는 진술성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방 회장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다 연어 술 파티 방북 비용이 아니냐 전부 다 재판에서 나왔던 거고 국조에서 그걸 재탕한 거다. 근데 여기서 보면 신기한 게 뭐냐면은 지금 보면 재판에서 저렇게 손을 한쪽에 들어주지 않습니까? 네. 연어 술 파티가 없었다. 그리고 방북 비용 맞다라고 결정해줬는데 그러면 자기들 보기에 국조에서 보면 민주당에서 보기에는요 재판부도 거짓말했다. 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재판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국조특위 나와서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일관된 진술을 한 사람에 대해서 한쪽만 저렇게 거짓말했다고 규정을 해서 위증으로 고발하냐.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증 고발하려면 재판부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해야 돼요. 재판부도 너네가 잘못 판단했다라고 하면 항상 고발하든지 아니면 법 왜곡적을 적용시켜가지고 그 판사들을 기소하든지 고발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재판부는 건들지 않고 또다시 애먹은 아무 죄 없는 증인들만 불러가지고 또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국은 결론을 정해놓고 이걸로 쭉 이어가서 특검을 해서 결국은 이재명 공소 취소까지 가는 것 답을 정해놓고 가기 위한 조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뭐 세부적인 여러 평가가 좀 필요하겠지만 뒤에서 하나 더 추가 묻기로 하고 그 전에 이번 국정투기의 종합평가는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서영교가 찬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공유를 했는데 그렇죠. 박상현 검사와 관련된 장면도 그렇고 특히나 방용철 관련된 장면에서 아주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그러는데 전체 뭐 그런 거 포함해서 국정특위 운영이나 내용에 관해서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41일간 네. 헛물만 캔 맹탕 국조특위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네. 이 지금 혐의는요 이미 150번의 공판과 130명의 증인에 의해서 이미 확정이 된 내용인데 이거를 지금 41일간 어떻게 했는지 뒤집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네. 열린 그런 국정조사 특위였습니다. 자, 확인된 건 이겁니다. 아까 서영교 의원이 굉장히 우리 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줬다. 뭐 보수의 이모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연어 술 파티가 없었다는 거 입증이 됐죠. 김준태 회장이 본인이 막 버럭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내가 포수주에 꽁꽁 묶여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연어 술 파티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었고 또 쌍방울이 나온 직원 있지 않습니까? 직원 중에 한 명이 내가 소주를 마시려고 그때 검찰의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샀다라고 진술도 하면서 술 사 목적이 내가 마시려고 산 거다라고 또 입증을 했습니다. 또 리오남을 만난 거 이것도 입증이 됐습니다. 리오남을 만났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무슨 옷을 입고 있었고 어디서 만났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 또한 입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국정특위가 조작 기소가 조작하는 거를 오히려 보여주는 그런 이제 국정특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오히려 예. 참 웃음거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이 이거 이제 국정특위에 관련된 뭐 청문회와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상 종료하고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으니까 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네. 마무리 수순만 이제 그냥 종료 수순으로 남아 있는데 국정조사 종료 직후에 지금 새로운 특검을 추진하겠다. 네. 뭐 이렇게 좀 천준호가 지금 앞장서서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데 특검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도 문제이니까 그것도 한번 좀 평가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새로운 특검이 지금 또 만들어지면 아예 그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 알려졌어요. 맞아요. 박상현 검사가 정확하게 예측을 했죠. 예. 내가 여기서 이제 증인 선서를 하게 되면은 아마 이거 다음에 열릴 특검에서 나를 다시 이제 기소할 거다라고 하면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었죠. 그러면서 예언이 맞아떨어진 게 나왔습니다. 자, 이 특검을 하게 되면은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되냐? 기소와 수사 권한 모두 다 가지게 되죠. 근데 네. 이거 자체가 사실 모순이죠. 민주당에서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시키는 것이 대원칙이다라고 늘 주장해야 하는데 왜 이 특검에만 기소와 수사권을 모두 다 줘야 되느냐? 이거 모순되는 모습 하나 더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이제 저희가 우려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준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검사들이 정말로 조작을 해서 기소를 한 거라 그러면 이거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비위 행위이기 때문에 공소처에서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왜 민주당 공소처에 안 맡길까요? 공소처가 공소 취소를 안 할 것 같은 거야. 공소 취소하겠다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특검에다 맡기겠다. 자, 이런 의미가 딱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특검법에는요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혁신당 각각 한 명씩 이제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는데. 사실 해보라 만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중에서 누구를 추천하겠습니까? 누구를 임명하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추천해서 임명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자기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가진 특검을 임명한 건데 이건 이해 충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임명해 준 사람이 그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너무 고맙기 때문에 은혜를 갚아야 될 생각 안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 충돌 문제를 이렇게 뻔뻔하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나를 공소 취소해줄 그런 인물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이건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 파괴다. 그렇게 봅니다. 예.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수사 기소 사건을 새로운 특검이 그것을 취소를 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무슨 특검이 그거에 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뭐였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이미 검찰에서 검사들이 자세하게 몇 개월간부터 시작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이게 기소가 될 만한 사항이네 해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있는데 그걸 특검이 뭐 수사도 해보지 않고 사건도 진상도 제대로 보는 특검이 공소를 취소한다? 말도 안 되는 법 왜곡죄네, 법 왜곡. 그렇죠. 예. 예,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되겠네, 만 이런 일들. 네. 예, 마지막으로 좀 네. 이 선거 관련된 얘기 좀 짧게 두 가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문제 한번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시장 후보죠. 지금 이제 서울시장 후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어제 서울시당 필승 결의 및 공천자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걸 띄워주세요. 자, 입은 옷을 보십시오. 빨간 조끼를 입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빨간 조끼를 가져오라고 해서 입었습니다. 하얀 티셔츠로 통일에 입었었는데
입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빨간 조끼를 가져오라고 해서 입었다. 빨간색 옷을 입는 것이 망설여지기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는 빨간색이다. 빨간색 입고 한번 이겨보자. 그간에 하얀 뭐 티셔츠 입고 선거운동을 하고 앞장서 그런 걸 유도하기도 하고 또 오세훈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뭐 어디 사진 찍는 데나 선거운동 그 현장에 가보면 하얀 티셔츠 입고 나오던데 갑자기 빨간색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텐데 왜 빨간색으로 갈아탔는지 뭔가 갈아탔으면 갈아입었으면 뭐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본인도 느낀 거죠. 선거운동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예. 서울 시민들이 어느 정당 소수인 것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그리고 서울 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이 공천을 준 국민의힘 그 정당 지도부를 공격하고 정당에 대해서 비판만 한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민주당으로 표를 찍는 것은 아니더라도 투표에 참여를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공천 받기 위해서 당 지도부를 아마 세게 공격을 했을 겁니다. 내가 나한테 공천 안 주면 나 깽판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전략적, 정무적 이제 계산으로 해가지고 아마 당 지도부를 때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공천 받았지 않습니까? 공천 받고 선거운동을 하려고 해보니까는 아하, 이게 내가 정당이 어디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모호하게 한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혼란을 하거나 혼란을 이제 느끼거나 아니면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을 본인이 느낀 거예요. 아마 저거는 데이터라도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데이터로 아마 본인이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무소속 느낌이라는 오세훈과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로서의 오세훈에 대해서 어떻게 표가 갈라지는지 이걸 데이터로 아마 본인이 받아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내 이럴 줄 알았다. 이제 이 말 좀 드리고 싶어요. 아, 이럴 줄 알았다. 네, 이럴 줄 알았다. 네. 결국은 옷을 갈아입을 것이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선거에서 네. 무소속으로 해가지고 정당 공천 받아놓고 무소속 인근 척 해가지고 이긴 선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예 무소속이면 무소속이지 정당 공천 받고 무소속이 척해서 이긴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고집 좀 그만 피우고 좀 제대로 좀 우리 당 보수 정당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선대위를 꾸려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제가 추가해서 그럼 질문해 볼게요. 네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생각과 함께 또 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계속 오세훈하고 정원호 조사 네. 후보 지지 조사를 보면 보통 14에서 한 15 또는 14에서 16 정도 격차가 네네. 나오는 걸로 나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서울의 정당 지지도를 보니까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가 이전에는 많을 때는 19% 차이가 난다. 최근에 보니까 3% 전으로 좁혀졌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펜앤마이크 조사 저희 자체에서 조사도 서울 지역의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니까 그 3, 4%로 좁아진 격차가 완전히 이제 오차 범위 내로 네. 거의 들어온 상황이어서 그러면 오세훈 입장에서는 후보인 나는 격차가 여전히 크게 차이가 나는데 정당 지지율을 보니까 차이가 거의 없네. 이거 국민의힘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정당 지지율로 못 따라가겠네. 후보하고 정당 지지율이 따로 노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지 않았을까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아주 정확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예. 개인 대 개인, 후보와 비교를 하면 여전히 두 자리 차이가 납니다. 정원호 후보가 앞서 있고 오세훈 후보가 뒤쳐져 있습니다. 지금 저건가요? 저거 맞아요. 저거 맞아요. 예. 나는데 그게 아니라 정당 지지도를 보지 않습니까?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리얼미터에서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조사했고 무선 ARS 100%입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민주당이 40.9%, 국민의힘이 37.2% 이렇게 해서 3.7% 격차나요. 그러니까 후보자 단둘이 비교하면 두 자릿수 격차가 나는데 정당 지지율은 3.7%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본인이 불안할 거예요. 내 혼자 내 브랜드로 싸우면 내가 지는 것이 너무 뻔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정당 인기, 정당 지지도에 편승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정당 지지도가 올라갈 때 빨리 그 열차에 타서 같이 가야지 내 지지도도 오르겠다라고 판단을 바꾼 거지요. 네. 정당 지지율 왜 오를까요?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 엉망진창 내놓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때리고 있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걸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먹힌다는 거예요. 서울 시민들에게 1가구 1주택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연말 되면 세금 고지서가 이만큼 날라올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또 전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세 지금 수급 지수라는 게 있는데 전세 수급 지수가 108.4예요. 100이면은 공급과 수요가 거의 비슷한 거고요. 100이 넘어가면은 공급이 부족하다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참사 그때 나왔던 수치와 되게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왜 문재인 정권이 망했느냐?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 이재명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장동혁 대표가 정확하게 약점을 탁 짚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서울 시민들이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아줄 정당은 국민의힘이다라고 생각이 바뀌면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용가를 통별하고 오세훈 후보는 나는 장동혁 지도부랑 같이 안 할래 하면 혼자 흰색이 있고 무소속으로 뛸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예측을 좀 하셨고 상황이 언제 네. 바뀌는가. 조변석계라는 것도 있는데. 그렇죠. 네. 오변석계인가요, 그러면? 그러게 말입니다. 조석계인지. 예, 오세훈의 옷 갈아입기 거기에는 바로 이유가 있다.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무소속으로 보이게 되면 오세훈 자신의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는 상황 그것까지도 내면에 잠겨 있다. 그래서 우리 이준호 대변은 저거 곧 갈아입는다 라고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중앙선대위 문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중앙선대위 이제 곧 구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일부에서는 이제 어쨌든 이제 공천 작업 보궐 재보궐 선거 공천 작업 마무리하면 선대위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약간 그걸 둘러싸고 뭐 장 대표하고 송원석 원내대표 간에 갈등이 있다 이런 게 언론에 일단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일부 잡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그런 것을 크게 확대하고 있긴 한데 이 선대위 중앙선대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릴게요. 그 장 대표하고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무슨 갈등? 네. 자,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게 아니라 아니땡 굴뚝에 밥이 지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갈등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없고요. 일단은 선거가 되면요. 저도 선거를 치러봤는데 와이프도 선거운동에 같이 뜁니다. 배우자는 뛸 수 있거든요. 동선에 같이 가면요. 손해입니다. 굉장히 큰 손해예요. 왜냐하면 그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되는데 같이 뛸 수 있는 이제 후보자의 그 옷을 입고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배우자 누구누구입니다라고 하는 그 등판에 이름 새겨서 뛸 수 있는 그 후보를 왜 같이 다닙니까? 다른 곳에 내가 A에 가면 그 옆에 있는 A 다시에 보내가지고 넓은 지역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게 훨씬 효율적인 선거운동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장동혁 대표도 국회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활동을 또 선거 지휘를 한다 그러면은 송원석 원내대표는 노량진 갈 수 있는 거고요. 장동혁 대표가 대구 간다 하면 송원석 대표는 부산 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역할 분담해서 뛰는 게 원래 선거운동입니다. 우르르 몰려서 가는 축구 그게 잘하는 축구입니까? 공 따라서 우르르 몰려가면 그게 잘합니까? 각 포지션별로 위치를 지키고 있으면서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를 공에 대비하는 게 그게 잘한 거지 않습니까? 역할 분담이 없는 그런 선거 캠프는 망한다라는 게 원칙인 건데 이것은 마치 무슨 둘이 싸워가지고 삐져가지고 같이 안 다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제가 보기엔요 이거 어느 쪽에 모략이다. 어느 한쪽이 모략이다. 어느 쪽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한쪽에서 마치 없는 갈등이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당 지도부를 음해하고 이간질 시키려는 어느 쪽의 모략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2부에서는 이제 하정우 관련된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단독으로 좀 다루는 것 포함해서 다뤄봤고요. 한동훈의 팬클럽 문제도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했는지 국정투기 문제, 오세훈 시장이 왜 옷을 갈아입었나, 중앙선대위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여러 좀 주장들이나 일부 보도 내용을 참고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준호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유리더 아카데미 재사기 강좌가 개설됩니다. 재사기의 주제는 세계사의 판이 바뀌고 있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격화되면서 세계의 질서가 요동치는 와중에 벌어지는 미국의 세계 전략 대변화와 트럼프 독트린의 본질, 미중 신냉전과 일본 한국의 운명 등 대한민국의 나갈 길을 모색하는 10개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40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감성으로 마련한 강의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픽설 주식시장을 읽는 눈 머니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광고를 했었던 알부민 울트라 맥스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울트라 맥스 이미 판매 건수 300만 돌파로 너무나 유명한 제품인데 이번에 저희 펜앤마이크에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2+2 이벤트입니다. 2개를 구매하시면 2개를 더 얹어서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지난번에서도 너무나 반응이 좋았고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느낀 게 이게 알부민 울트라 맥스 제품이 왜 300만 주문이 돌파한 게 괜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 느꼈었는데 이 압도적인 고함량 그리고 울트라 맥스라는 카피라이트가 들어간 것처럼 정말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번에 펜앤마이크가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 알부민 울트라 맥스 2+2 이벤트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번호 1522-1331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